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오늘은 고갱의 마지막 후기 작품들과 그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고우와 결별한 뒤 고갱은 상징주의 미술에 더욱 매진을 하며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작품들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황색 그리스도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푸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고갱은 고우와 결별한 직후 작품들을 살펴보면 유독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노란색은 고우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컬러였는데 아마도 고갱 또한 고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겠죠? 그중 황색 그리스도는 퐁타방 근처 작은 마을인 트레말로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삽입해 그린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보면 퐁타방 언덕의 풍경을 멋지게 그려놓고 십자가 아래에 브루통의 의상을 입은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그리스도의 작품은 그리스도의 세 인물 모두 녹색으로 표현을 하며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그려 넣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실제 브루타뉴에 있는 십자고상을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푸른색의 그리스도의 표정을 한번 보면요, 슬퍼 보이기도 하고 괴로움과 지친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꼭 예수의 얼굴이 고갱을 닮은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세상에 본인을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멋진 자신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멋진 자신감을 표현한 또 다른 작품은 바로 황색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한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을 그렸는데, 자신을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에서 중재자로 비유를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이런 부당함을 마치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는 순교자 또는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처럼 사회에서 억압받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생각에 최절정에 다다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감난산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고갱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형상화하며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죠.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미술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가난과 빚,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세상에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처럼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고갱은 무척 자신을 사랑한 화가이기도 했죠.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던 고갱은 퐁타방 지방에서 이따금씩 파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예술의 중심지 파리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었죠. 이제 고갱은 자신의 또 다른 상징주의의 작품을 위해 더욱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을 무렵쯤 큰 충격적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고우의 자살 소식이 전달되게 되죠. 이때 고갱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고갱은 고우의 죽음에 조금이나마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반 고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1891년 고갱은 프랑스를 떠나 타히티로 정착을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갱이 파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 또한 빈센트 반 고흐의 영향이 매우 크긴 컸던 거였죠. 고흐가 자살을 한 후 고갱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고흐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었고, 고흐가 남겨놓은 편지 속에서 사람들은 고흐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갱은 자신의 능력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남태평양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고갱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해서 더 이상은 파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파리에서 마지막 작품을 남겼는데 순결의 상실, 봄의 각성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 당시 모델은 20살인 고갱의 애인이었던 줄리엣 유예였는데, 고갱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줄리엣을 버리고 타히티로 매정하게 떠나고 맙니다. 드디어 남태평양 타히티에 도착한 고갱은 유럽인들을 피해서 원시적인 그리고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촌락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 기간은 고갱의 삶과 예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와 새로운 영향을 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 또한 개인적 상상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심오한 작품의 세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갱이 처음 타히티에 도착한 후 그린 그림은 이웃 사람들과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그 대표적 작품이 바로 꽃을 든 여인과 수잔 벤브라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타히티는 유럽의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며 원주민들 또한 유럽풍 드레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고갱은 원주민들을 모델로 이아오 라나 마리아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아이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타히티안 모자를 마리아와 예수로 비유를 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보면 후광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여인들은 마치 예수에게 경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고갱은 검은 피부의 원주민 여인들을 모델 삼아 하늘에 있는 풍경과 누드를 여러 점 그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갱은 여성의 취향도 매우 독특했었습니다. 고갱은 원시적 여인들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타히티에 도착해서 만났던 여인은 영국계 혼혈 티티였었지만 그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변하기 시작하자 그녀를 매몰차게 버리고 타히티 섬 출신의 13살 난 테아마와 동거를 시작했죠. 세상에 이때 고갱의 나이는 44살, 동거했던 여인은 여인이라고 할 수 없는 어린 소녀였으며 어쩌면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 아니 딸보다도 어린 나이에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거였죠. 그 어린 동거인은 작품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망고를 든 여인, 저승사자의 작품 속의 모델이 바로 13살 테아마죠. 그런데 고갱의 작품인 저승사자는 사실 고갱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드와드 마데의 올랭피아의 아이디어를 얻어 그린 그림으로 고갱은 이 작품을 매우 흡족해하며 걸작 중 걸작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삶과 인연이 가까워지는 동안 한 점의 그림도 팔리지 않게 되자 고갱은 다시 파리로 돌아와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파리를 떠나야 했기에 어린 13살 동거녀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야 했었죠. 고갱은 마르세유에 도착을 했을 당시 정말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갱은 자신이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화상도 남겼는데, 그 작품이 바로 고갱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자를 쓴 자화상과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죠. 특히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화상은 1635년 렘블란트가 그린 자화상을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고갱은 2년의 타히티 생활을 접고 파리로 돌아왔을 때 타히티에서 쓴 수기에 사파를 곁들여 필사본 노아노아를 엮었는데, 이 노아노아는요, 고갱이 타히티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가를 비교적 잘 설명된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고갱은 끝내 파리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타히티로 떠나게 되었죠. 이때 고갱은 파리에서 실패와 좌절로 이미 상처는 깊어졌고 이제는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갱의 나이는 이제 50살이 되었죠. 그러나 고갱은 이런 우울증을 이겨내고 거의 5, 6년 만에 커다란 캠퍼스에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이 바로 왕후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바로 독일의 대가 크라나흐의 다이애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림 속 여인은 열대 풍경 속 부채를 들고 비스듬히 누운 여인이란 제목으로 고갱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매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이 그린 그림 중 가장 훌륭한 그림이라며 매우 흡족해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화가로 성공할 수 없었던 고갱은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비소를 삼켰었는데 모두 토해내면서 고통 속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에 죽음의 문턱까지 넘었던 고갱은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죠. 고갱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죽기 전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인간의 탄생, 그리고 삶, 죽음을 나타낸 작품이 되죠.
작품의 오른쪽 전경을 보이는 아기는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중앙에 과일을 따는 인간은 인간의 노동과 수학이라는 삶을 의미하고 작품의 왼쪽에 보이는 노인은 바로 죽음과 끝이라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그려지기 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한 알린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고갱은 딸의 죽음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점점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삶의 철학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갱은 이런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하기 시작했었고요. 죽기 몇 달 전부터는 아편까지 복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갱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증상이었던 급성 심장마비로 쓸쓸히 남태평양 하바오아 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갱은 그러나 죽고 나서도 너무나 비참했던 최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갱이 죽고 난 후 고갱이 남긴 그림들은요 타히티 행정사무관이 고용한 화가에게 그림을 경매에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고갱의 그림들은 이곳에 여행을 왔던 사람들 그리고 타히티에 거주한 프랑스인 그리고 프랑스에서 서둘러 온 친구와 화상들이 경매에 참여해 작품값은 거의 헐값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갱은 예술의 자유로움을 확장시킨 화가이며 유연한 선, 밝은 색의 사용, 색들의 대비, 그리고 추상에 대한 탐험 등 사실 마티스와 피카소보다 훨씬 먼저 원시주의의 미술을 소개한 선구자적 화가였습니다. 고갱은 아직도 남태평양 히바오아 섬 아투오나에 묻혀 있는데요. 처음 죽었을 당시에는 묘비 하나 없는 초라한 묘비였지만 그는 죽고 난 후 20년이 지나 묘비가 세워졌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고갱 또한 고흐처럼 죽어서 빛을 본 화가였었습니다. 사실 고갱과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이끈 대표적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열정적 창작과 새로운 도전은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었을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랜선 미술관을 통해서 그림의 감상도 작품의 이해도 언제나 예술을 사랑하는 랜선 클래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술가로 만나요.